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3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의 얘기를 종합하면은 예. 이런 거죠. 그 박근혜 정권의 철권 통치가 지속되고는 있지만은 예.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의 민주노총을 침탈할 때에도 경찰에서는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예. 그 정보가 또 새가지고 미리 피신할 수가 있었다. 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물론 이거는 추론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죠. 만약에 진짜 사실이면 경찰에 피바람 나겠네요. 피바람 나죠. 예. 이거는 정봉주 의원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단 이해하시고. 경찰 총수 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봉주 의원 말은 한 10%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 또 피바람 날 얘기를 또 했어요. 예. 민주당사 앞에 예. 나와 있는 영등포 정보과 행사들이 예. 했다는 이야기. 예. 이것도 정봉주 의원 말 그대로라면 전부 다 피바람 나야 될 예. 사안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정확한지는 이제 네. 본인들만이 알겠습니다만은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그 철권 통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권력 누수 현상, 네. 집권 1년 차 만에. 집권 1년 만에 정권 말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이게 예. 형님 내가 없을 때 뒷담화 살짝 친 것 같은데. 그것도 기자지. 봉도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말 나는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내가 이번에 재판을 받았잖아요. 이수호 예. 선생님. 예. 그거 참 어떻게 했어요? 그래갖고. 예. 미안합니다. 이 차기 대통령의 그 신상을 잘 파악 못해서. 형이 그렇게 깐죽거린다고 내가. 무슨 깐죽거리기는. 야, 말도 못하겠네, 이거. 형이 깐죽거린다고 내가 대통령 될 사람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야, 모처럼 빨아줬더니 깐죽거려?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아니, 근데 200만 원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200만 원 벌금형.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진짜 감옥 갈 줄 알고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범 기간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 아니면 실형인데 점점 실형 가까운 쪽으로 몰아간 거예요. 재판부가.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좀 별로 좀 이렇게 그래서 1심 때. 그래갖고 변호사 비용을 엄청 센 데다가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감옥 가기 싫으니까. 그래, 또 갔다 오지. 또 갔다 오면 안 돼. 그리고 지금 내가 팟캐스트 하는 것도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김어준 재판 관련도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낙검수 할 때 우산을 씌워줄 수는 없어도 이마 읽고 있을 때 같이 맞아주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2심에서 지금 김어준, 주진우 재판이 녹록치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대. 어마어마한 판사를 만났어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낙검수 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데 수백만 다운로드를 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공중파에서 얘기가 약간 샜는데 공중파 특히 TV조선, 채널A 이런 데 있잖아요. TV조선에서 그쪽 수국골통들 진영 방송에요. 우리 낙검수를 약간 본따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시청률이요. 3% 4%가 나와요. 이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진짜 망가질 정도로 언론 지형이 완전히 운동장 자체가 기울었어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국민 TV가 고군분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언론 지형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제가 팟캐스트 시즌 2 이걸 팟캐스트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보니까요. 검찰 이 재판 받으러 법원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인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해. 형처럼 머리 짧게 깎고 근데 잘 웃어. 거기 갖고 검찰 수사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여러 번 사인을 해준 거야.
그건 뭐 무슨 의미야? 좀 우리처럼 머리 나쁜 사람을 위해서 좀 쉽게 한번 해설해 보시오. 자기들이 옛날에는 공안정국이라고 해갖고 예. 국정원, 검찰, 경찰을 딱 통제를 하고 언론까지 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잖아요. 예. 위에서 그렇게 했고 검찰에게 야, 이 공안정국이고 그러니까 니네 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놈들 좌파라고 비슷한 놈들 정부로 몰아붙여서 마음껏 해라라고 위에서 얘기를 해도 당신들이나 하세요. 밑에 있는 분들은 낙검수를 들으면서 정치 공부를 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 잡으라고 하니까 이걸 왜 우리가 잡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21세기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이 그 퇴행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저항하고 있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저항해 봤자. 아 형님 그래도 딱 형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는 신용만 하고 우당탕 타고 슬쩍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 아 이게 얼마나 큰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웅어리가 져 있다가 정봉주를 보면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정봉주한테 사인해달라. 그래 요즘 내가 사인의 기법을 바꿔갖고 주소를 바로 받아. 검찰 수사관이에요 당신? 경찰이야? 주소를 받고 제 책을 보내줍니다. 사인해갖고. 이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 정신 대한민국 정치인들 좀 배워라. 무슨 책을 보내줘요? 대한민국 진화론. 대한민국 네. 아, 그 잘 안 팔려가지고 재고 많이 쌓여있다는 그 책? 그래도 7만 나갔어. 왜 그래. 아이구나. 오늘 엄청. 자극을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네. 오늘 엄청 깐죽거린다, 진짜. 형이 암만 깐죽거려도 대통령 됐으면 안 되고 그런 건 없어. 깐죽거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 나밖에 없어. 그렇지. 다들 정봉주 무서워해가지고. 예. 그래요? 그럼.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이라고 무서워해가지고. 예. 직언을 못 하잖아. 그럼. 지금 바꾸는데 직언을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직언하면 다 죽여버리지, 나중에. 나 괜찮아. 나 죽어도 돼. 우리 서영석 이사와 또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대학 선후배 사이시죠.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예.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제 우리가 내년을 오랫동안 1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예. 멘붕에 빠졌고 그 절망 속에서도 그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온 게 촛불 아닙니까? 예. 그 촛불을 들면서도 사실은 11월 때 내가 촛불 현장에 나갔잖아요. 예. 모자 쓰고 이제 안경 쓰고 나가봤더니 11월? 만민공동 하기 전에 이 분위기가 어떻게 근데 완전히 다운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11월 말에는 좀 그랬지. 11월 초부터 막 다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추워지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게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 쇠고기 수입 때. 예. 쇠고기 수입 때 11월 달에 없었어. 없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여름 지나 끝났어요. 그냥 바로. 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우리가 그때는 왜 실수했냐면 예. 날마다 촛불을 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 이 주말마다 촛불을 드는 걸 보고 예. 역시 참 진화하는구나. 진화하는구나. 대한민국 진화론. 예. 정봉주 7만 부. 그래서 형님 그 나가봤는데 네. 이분들이 이렇게 흐지부지 또 끝나는구나. 예. 뭔가 할 게 없구나. 예. 라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요. 불났어. 불났어요. 촛불이 아니라 이제 들불이 된 거야 이게. 그리고 거기 온 분들이 이 추운 날에 너무너무 용기백배해 있는 거예요. 난 진짜 오마이뉴스의 사진 보고 내가 눈물 흘릴 뻔했어요. 예. 어린아이가 예. 촛불 들고 전경들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 사진 봤어요? 예. 한 5살쯤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아까 우리 민주식이 이렇게 놀랍다는 게 예. 의경이 몸싸움하다 밀려갖고 예. 그 며칠 전에요. 어디 무슨 이 빵집인가 어디로 밀려 들어왔어. 커피숍인지. 예. 근데 헬멧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쓴 의경이더라고. 우리 동생이고 아들 아니에요, 걔가. 그렇죠. 예. 근데 겁에 질린 표정인데 어느 누구도 이 전 의경에 손도 안 대고 방패를 찾아갖고 주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전 옛날 우리 80년대 90년대 시위할 때 봐요. 그냥 끌고 가지. 저기 돼갖고 죽자면 죽는다 하면서 이렇게 피튀게 싸우는데 그 의경을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달래갖고 내보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그러니까 그 의경들도 서 있으면서 이게 내가 여기서 지금 왜 서 있는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예. 이런 자괴감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옛날 같은 걸로 치고받고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또 이 폭처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또 구속한다고 최승조가 나타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진 게 이게 21세기 민주주의다. 근데 이제 11월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 11월에 가서 제가 그분들하고 어느 자리에서
용기를 줬어요. 그때 강원도 오지에 갖고 특강을 하면서 예. 여러분 촛불이 요즘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마음속으로 걱정되시죠? 그러니까 다 걱정된다 그러죠. 예. 근데 그때 무슨 결과를 제가 비공개로 보고를 받았냐 하면 예.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예측 조사를 하는데 예. 유일하게 박원순 시장만 좀 이겨가고 있을 때예요. 예. 근데 박원순 시장은 오히려 조금씩 밀리면서 정몽준이나 뭐 이런 분들 나오면은 역전이 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밀리는 상황인데 네. 예. 재밌는 게 이 촛불을 5개월, 6개월, 7개월 끌고 오니까 충남의 안희정 지사가 예. 어느 후보를 넣어도 이기는데 심지어는 15%까지 따돌려요. 이게 가상 후보, 여당의 가상 후보를 넣고 조사를 해봤는데 거예요. 그리고 안희정이가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기고 다 이기고. 심지어는 15% 이상 앞서더라. 그렇게 됐죠. 근데 그리고 강원도 최문순 후보. 최문순 그 지사죠. 네. 이런 분들이 여름에 돌릴 때 최문순을 누우면 이기는데 민주당 최문순을 누우면 민주당 디스카운트 민주당 리스크가 있어갖고 쭉 빠지면서 진 거예요. 예. 근데 10월 말 11월 초에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후보를 넣어도 최문순이 다 이기는 거야. 오호. 강원도, 충청남도는 일단 예. 안심권이다. 안식권 오차 범위내에서 이기는데 문제는 이걸 강원도민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또 이겨요. 요게 언제냐면 도민일보 조사 나온 게 그게 11월 26일인가가 아마 보도가 나왔을 거야. 그게 무슨 의미야? 예?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리고 송영길 시장은 졌습니다. 지는데 송영길 시장이 10% 이상으로 지고 있다가 오차 범위로 따라간 거예요. 송영길 시장 최근에 네.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건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냐? 조합원 여러분, 가입했다. 훌륭하죠. 촛불을 들고 있는 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지만 네. JTBC에서 여론조사할 때도 촛불을 특검해야 된다. 네.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55% 지지율이 넘게 나왔잖아요. 네.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촛불을 저렇게 불통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 사과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게 사실은 국민들 마음속에 차근차근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11월 말에 이미 이겨가고 있더라. 근데 지금은요? 지금 말씀하신 강원도민일보 조사에 대해서 우리도 이건 얘기해 줘야 돼요. 강원도민일보 부설 26일자 발표예요. 강원 사회조사연구소가 창간 21주년을 맞아서 지난 11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강원도 내 만 19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전화 면접 조사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우리 정 전 의원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이 내용도 상당히 좀 주목되네요. 최문순 지사 도정 수행 지지도가 69.5%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후보를 넣어도 다 이기는 거로 나오죠. 지금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거는 11월 26일 날 보도가 된 거예요. 예. 11월 26일 날.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는 아주 꼼꼼하면 이거 그 MB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민들이 출신의 도지사들, 현역 도지사들이 여권의 어떤 후보에게도 앞서는 혹은 과거에는 지다가 오차범위 내에서 따라잡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이 저는 촛불이라고 보고 민주당이 이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이 일을 무척 잘해요. 그러면 민주당 중앙에서 못해갖고 자꾸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이 이렇게 일을 잘한다고 하면서 당의 역량으로 묶어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좁쌀 영감들이 안희정을 세우고 송영길을 세우고 최문순을 세우고 박원순을 세우면 자기들이 이게 대권 주자가 될 것 같은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이분들을 앞세우질 않는 거야. 대권 주자로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죠. 정몽주도 만들고. 네. 난 이미 메이드 된 거니까 이제 내 얘기는 좀 오늘 그만. 형 오늘 엄청 깐죽거린다. 띄워줘도. 근데 왜냐하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띄우면. 그래서 이 촛불의 영향이 이렇게 있으니 좌절하지 마라. 지금은요. 어제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쫙 빠졌잖아요. 네. 중도층 이반이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청와대 전략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내년 지방선거는 완패라고
9월, 10월에 예측을 했어요. 민주당이 완패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네. 이제는 대등한 조건까지 갔다. 그런데 형님도 정치를 오래 했고 기자도 오래 하고 그랬지만 정치는 안 했어요. 정치는 안 했어. 뭐 기자만 오래 했지. 이게 정치야. 이게 광해의미의 정치야. 이런 게. 여하튼 이게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 지방선거는요. 지금 정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지방선거는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승부수이지 지금 대통령과 지금 정권 입장에선 지방선거는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아주 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돼도 다음 정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박근혜 정권은 뭐가 문제냐 하면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지금 촛불 밀고 올라오는 게 이게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되는데 코레일만 보세요. 코레일도 두 번의 기점을 쟤들이 잡아요. 12월 10날 이사회에서 41% 투자 결정하게 되면 코레일을 파업 안 하고 노조가 주저앉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1차 시기거든요. 근데 파업으로 나오고 코레일 노조가 민노총에서도 제일 유약한 노조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온건 노조. 근데 이 사람들도 일주일 내지 10일쯤 하면 자기들 동료에 빠질 줄 안 거야. 22일을 끌고 온 건 그쪽 노조의 역량이나 결속력 이런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거든요. 국민 지지가 있으니까. 국민 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국민 지지를 깨기 위해서 또 한 번 두 번째 승부수를 띄웁니다. 민노총 난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저쪽이 자꾸만 70년대 통치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계속 그 헛발질을 해야 되거든요. 전문용어로 자살골을 넣은 거죠. 더 전문용어로 똥보로 차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박근혜 정권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영향을 주는 측면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게 한 개 정도는 있겠죠. 한 개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그거 매우 중요한 거야. 이게 앞으로 전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꼭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여론을 막 주도해 가고 특히 이제 이런 그 관제 언론들을 동원해서 막 뭐를 해가지고 지지도가 높아지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로 내가지고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 되면은 박근혜의 이 완전 원심력이 90력은 물론이고 원심력이 90력이 강해지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방금 정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줘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은 보면은 다 현역이야. 아니 과거의 친 이명박계거나 뭐 정몽준이거나 중도적인 의원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영향권 밖에 있는 의원들. 형 예리한 분석이다 이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 부상하게 되면은 박근혜 정권은 진짜로 이미 국민 지지 측면에서는 일종의 조기 리임덕에 빠졌지만은 여권 내부에서도 조기 리임덕에 빠질 수 있는 그 계기가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아주 예리한 분석이고. 앞서서 잠깐만 최문순 지사 관련해서 기사를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최문순 지사는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광준 춘천시장,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 한기호 국회의원 등 여권의 잠재 후보군과 1대1 가상 대결에서 모두 앞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김진태도 한번 넣어보지 그랬어. 이런 거를 아니 이런 내용을 강원도민일보까지 내가 끄집어내고 그쪽에 전략까지 분석하니 내가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요. 최문순 지사가 민주당 리스크를 극복하고 민주당 디스카운트를 극복을 하고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강원도가 다 졌어요. 강원도가 다 지니까 말살을 당한 거죠. 다 지니까 김용민 탓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저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강원도 의회의 새누리당 또 처음엔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예결위에서 통과하기 직전에 국회의원들하고 단체장들 이 새누리당이 모임을 가지고 이걸 반대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강원도 내에서는 큰 이슈죠. 무상급식은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다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도 도의원들도 다 찬성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시당 군수들 모임에서 이걸 뒤집어 버려가지고 여론이 확 들어섰어요. 저는
교육 문제가 나왔으니까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 무상급식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예. 특히 중고등학생들은요. 조식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돼요. 아침 식사까지. 아침 식사까지. 왜냐하면 아침 식사 안 먹는 애들이 65%예요. 바쁘니까. 근데 그걸 아침에 갖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끼리 교감이 무척 좋아져요. 네. 그리고 식사하니까 건강해지고 네. 나중에 의료비용이 확 줄어들다니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아침 네. 식사하니까 아침 식사까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최문순 지사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가고 있는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금 지방선거에 형이 아까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을 못 나가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지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현역 의원들이 많아요. 네. 황우여 대표도 지금 인천시장 얘기가 그 자천타천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몽준 의원도 그 서울시장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황우여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 정봉주 전에. 가깝죠. 예. 저 서영석 우리 이사. 예. 아니, 좀 이미 재판 좀 끝났어. 하려고 그래. 끝났어요? 아니, 대부분 계류돼 있지. 근데 그건. 뭔데 재판이? 아니, 저 걸어가지고, 네, 대선 때. 새누리당이 걸었는데, 그럴 때는 대표자 이름으로 걸잖아. 강요 이름으로 그렇지. 그래서 벌금 700만 원 받았어. 대법원 가서도 뭐 하면 700만 원 내야 돼. 돈 좀 못했죠. 근데 벌금 700만 원이 세네.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저쪽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전략이, 세밀한 전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일단 지금 지침은 현역 의원들은 차출을 안 한다. 현역위원회에서 차출해가지고 만약에 져버리면은 7월 달에 재선거하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형님, 그거예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나가고 시장이 되나 지사가 되나 혹은 지거나 졌는데도 이렇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면 7월에 재보궐선거가 지금 그 빅매치들이 남아있거든요. 네. 7월 말에. 네, 7월 말에. 원래는 이제 4월 달에 해야 되는데 네. 지방선거가 6월에 있어가지고 네. 7월로 밀린 거죠. 그렇죠. 4월, 10월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밀린 건데 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현재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데를 다시 점령을 못하게 되면 석권을 못하게 되면 7월 재보궐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높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권 내에서 그다음에 국민적 레임덕이 심각하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적 레임덕이 맞고.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기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MB를 정조준해 갖고 국정 문제 MB 이거 치는 거를 그 여권 측에서는 한편으로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기는 측면도 있어요. 왜요? 이분들이 지지율이 빠졌고 40%가 마의 지지율이 40%예요. 네. 40%가 무너지면 완전 레임덕이거든. 근데 지금 40%는 안 빠지고 있는데 한 48% 나오지. 48에서 54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정밀하게 조사한 거 보면 그것보다 좀 떨어집니다. 이걸 이제 입체 조사를 해봐야 돼요. 윈지 코리아 컨설팅. 여론조사에 21세기형 22세기형 그 여론조사. 특정 업체를 선전해 주는 건데. 제 PPL 광고야. 이거요? 계속 하세요. 윈지 코리아에 빨리 조합원 가입하시라고. 그러니까. 그거 다 가입했어요. 저 사장 부사장 다 가입했어요. 다 가입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이제 21세기형 PPL 광고입니다. 22세기형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예. 근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 한 10% 정도 늘 빠져요.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정확하다. 또 보수 언론이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양쪽의 갭을 보게 되면 현재 보도되는 것보다 한 4, 5% 정도는 좀 낮게 보는 것이 정설일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제가 엄청 조심하면서 얘기하죠. 네. 네. 그거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황우한테 걸려가지고 벌금 700만 원 낸 거야. 내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실제로는 박근혜가 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 그랬더니 내가 입증할 수가 없잖아. 그거 얘기해 준 놈이 절대로 입을 안 여는데. 형 그런 거 얘기하지 마요. 그러고. 그때는 허위사실 자꾸만 얘기하지 마요. 허위사실이 아니야. 그 사실이야. 그건. 입증을 못할 뿐이지 사실이라니까. 또 틀어. 아우 더워. 근데 그래서 40%가 무너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참 MB는 독특해. 10% 지지율로도 정권을 그냥 마지막에 사면 복권하고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사람이야. 근데 철면피 아닌가 이지. 이게 무너지면 그때 MB와 선을 그으면서 MB를 치는 게 가장 국민들이 보면은 박수를 보내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이 김영삼도 예. 막 그 정권의 위기가 몰렸을 때 전두환 노태우 구속으로 위기를 탈출했잖아요. 그렇죠. 전임 정권인데 특히 MB는 그리고 이것까지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1년 됐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 있는지. 그러니까 1년 안에 MB는 구속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 20, 30%가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 형 지금 막 여론조사 얘기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게 네.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였었죠, 그때는. 네. 선거는 아니니까. 지금 선거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걸지도 않아. 아니, 우선. 제가 한번 걸어요. 그래서 전 조심해야 돼. 형하고 저하고 레벨이 좀 틀려. 레벨이 다르지. 아이, 차다에 봉도사고 레벨이 같으면 나도 신의 반지로 올라가는 거지. 갓 레벨이지, 데미갓. 그래서 지금 그 6월, 7월 상황을 보면 저쪽에서 전략이 제대로 못 나오고 있어요.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금 이미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전략이 세팅이 안 되고 있다. 전략이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거는 여권으로 봐서는 무척 불행한 일이에요. 아하. 여권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촛불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1년간의 노력이 무의미하지 않았다. 멘붕에 빠졌고 정말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촛불을 들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1년 동안 역사의 퇴행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예. 그런 거 하면은 예. 정치 토크가 사실은 대선 끝나고 나서 최초의 멘탈 힐링 방송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얘기 한번 해야지. 아니, 너무 좀 우리가 저렴한 깔때기를 댔어요. 그런가? 깔때기 대왕인 정봉주 앞에서 진짜 민망하네. 언제 예. 됐어요, 깔때기를? 예? 언제 은근히 깔때기 됐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깔때기 우리가 이 있잖아, 대선 지금. 패배로 온 나라가 멘붕에 빠졌을 때 예. 우리가 팟캐스트를 제기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달랬다. 이 지금 서영석 기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2013년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이 성과물은 국민TV 협동조합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아니, 예. 그냥 우리끼리 깔때기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게 대한민국 언론 역사의 2013년의 기록으로 남을 일이에요. 조합은 그리고 가입하라고 좀 한번 호소도 좀 해주세요. 누구, 이분들이요? 청취자분들에게. 아니, 지금 이거로 가입되면 제 위력이 안 나오고, 이제 팟캐스트를 띄우면서, 여기에 한 그 음역대가 아니라 한 그 코너로 들어오고, 또 팟캐스트대로 또 독립을 해갖고 나가기로 지금 안 먹죠. 아니지. 국민 TV에. 국민 TV에 걸고, 그렇지. 또 팟캐스트대로 또 가고, 그렇지. 유튜브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국민 TV, 우리가 팟캐스트 시작할 때 국민 TV 조합원이 확 늘어야지, 이게 차별성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가입하지 말고, 근데 제 이름- 팟캐스트 이름이 발사하고 가칭이 난다. 뭐죠? 가칭 전국구. 전국구. 전능하신 국민의 입. 전국구. 예, 그리고 숫자 순위로 전능하신 국민의 구라. 정봉주의 전국구. 예,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 아, 오케이. 예. 근데 이게, 낙곰수처럼 섹시하진 않지만 이름이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은 게 뭐냐면 전국구 하면 약간 정치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국민에 대한 존경의 뜻. 전능하신 국민의 입. 혼자 사는 건 아닐 거고. 여럿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전국구, 잊어먹다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예. 그래서, 전국구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언론 지역을 한번 바꿔보겠다. 생각이 국민 났어요. TV가. 그래, 국민 TV하고 함께 제휴해서 가는.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지. 네. 왜냐면 우리는 세력을 막 뜯어놔야 돼. 뜯어놓고 연대하고 제휴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낙곰수는 재미가 있었고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전국구는 재미가 있고 내용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 네, 깊이. 플러스 깊이. 플러스 깊이. 그러면은 이 역사는 아주 위대하게 그 팟캐스트를 기억하지만 은은하게 전국구가 오래 갈 겁니다. 국민은. 그 워딩이 별로 섹시하지 자, 않아요? 이제 아니,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그 얘기 돌아가서. 뭐를? 이 박근혜, 이명박을 박근혜는 구속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돼요.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되고, 예. 그리고 7월의 재보선도 분수령이 되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이대로 가면,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은 내가 신당 못 만들 거라고 올 3, 4월서부터 예견했죠. 그래갖고 예. 결국은 지금 안철수 측에서는 창당준비위원회로, 이번 지방선거는 준비위로 치른다. 예, 이렇게 대충 되는 것 같죠? 그걸 제가 예측을 했어요. 창당준비위원회. 그리고 나서 발표한 게 아마 제 방송을 보고 그러지 않았나 싶고, 제가 다른 방송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네. 저한테 얘기했으면 기초단체장. 예. 그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이거 다 이번엔 있고, 안철수 신당은 기초위원회만 올인해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초위원회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 올인하고 이 새로운 정치의 토대를
기초위원회에다 두겠다. 그럼 명분도 되지. 명분도 되죠. 이거를 내가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왜 안철수 진영에서 이 얘기를 안 받아들이냐고. 아니, 형님 괜찮죠? 네, 괜찮아.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왔고 박원순 시장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보면은. 아니, 그러면 그 강원도에 최문순이하고 싸울 거야? 아니죠, 싸울 거. 그러면 결국 어디서 싸우냐면 호남 가서 싸우는데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하고 호남에서 저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게요. 그럼 열받지, 사람들. 이런 거예요. 그 호남 자민련이 서로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야. 안철수 신당은 네. 지금 지지도가 한 30% 이상 나와요. 네.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지지도 확 떨어지지. 떨어지죠. 왜냐하면 광주시장 후보, 전남지사 후보, 전북지사 후보가 안철수가 아니거든. 네. 지금 안철수 신당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32% 나오는 게 안철수 신당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최하점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안철수 신당 후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치 잉여 인간들이 많이 가 있거든. 이미 그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많이 소화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오다 보면 아무래도 신당이 뭐 자격이나 좀 많이 떨어지는데 괜찮은 사람 한두 명인데 결국은 호남을 갖고 놓고 싸우면요. 조중동 이 보수 언론에 완전히 안주감됩니다. 민주당이 호남 자민련이냐 안철수가 호남 자민련이냐 호남 자민련이 되기 위해서 잘 싸워라. 이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요. 둘 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느니 전국의 모든 기초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말 참신하고 개혁적인 신선한 젊은 친구들을 두고 우리가 기초위원회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2016년 국회의원 도전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갖추고 2017년 이러한 젊은 새로운 피를 갖고 대선에 도전하겠다. 그리고 나라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안철수가 그 수준이 될까? 우리 정봉주 의원 수준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 거기는 정치한 지 한 2년쯤 됐고 난 정치한 지 이제 30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만 되면은 안철수 기대가 확 높아지지. 그러니까 정계에서 여의도에서 제 별명이 정계 구미호거든요. 정계 구미호. 네. 구단이 좀 뭔가 좀 비웃는 것 같다. 구미호. 비웃어야지 만만해 보이지. 정치 구단하면 괜히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요. 구미호 그러면은 뭔가 좀 그래도 우리 정봉주 의원은 그런 비웃음의 대상이 될 사람은 아니지. 그렇죠. 근데 구미호는 우리 황우여 대표가 좀 어울리지 않나요? 황우여 대표는 팔미호. 사실 팔미호. 나는 8.5미호. 뭐 구미호의 여우 호자가 아니라 호랑이 호자라면 말듯이. 시간 돌면 안 돼.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그렇게 새로운 주소지를 갖고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면 난 이번 지방선거에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창당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린 기초를 놓는 작업을 열심히 하겠다.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그러다가 민주당하고 어떻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불효불급하게 그래도 여기 한 지역은 안철수 신당에서 좀 후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을 혹은 기초로 그러면 우린 기초위원회 올인하는데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가 어렵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그것은 아량으로 받아주겠다. 부산 같은데. 예, 아량으로 받아줘서 우리가 거기도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가면 본인들 이미지 하나도 기스 안 나고 민주당하고도 이게 무슨 연대 전술, 제휴 전술이라고 하면서 보수 언론에 물어뜯기지도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왜냐하면 거긴 정치 전문가가 없어요. 그게 문제야. 근데 만약에 광역 지방자치장 선거에서 2대1 구도, 즉 2야 1여 구도로 가면 그건 뭐 최문순이 아니라 최문순 할아버지가 나와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는 분명히 안 갑니다. 그래 안 간다고? 그렇게는 분명히 안 갑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분위기 좋아지는데 이 지방선거가 부분 패배의 원인 제공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안철수 측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갖고 그럼 사람들 뭐 민주당을 밀어줄 것이냐. 그런데 어쨌든 정치가 선거가 바로 돌입하게 되면 60년 전통의 민주당은 전열을 정비하면서 힘을 받기 시작할 거고. 일단 먹고 들어가지. 일단 먹고 들어가죠. 그리고 안철수 쪽은 후보를 내는 거에 있어서부터 지금은 광주시장에 전남도지사 다 자기가 후보가 될 것 같은 게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후보는. 그럼 나머지 대여섯 명이 찢어져 나오면서 안철수 신당을 이제 물어뜯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치권의 이합 집산과 이전 투구의 양식이 보이게 되면 자꾸 기스가 나는 거지. 그건 이제 안철수 신당의 수준을 너무 높게 봐주는 건데. 그래요?
아니, 그럼 민주당도 조지고 안철수 신당도 조지고 그럼 계속 저만 빨아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야 뭐 확실한 정봉주겠지. 아니,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문제는 그런 해피엔딩이 되면은 참 좋은데. 네. 그게 만에 하나라도 분열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리 되면은 사실은 이 좋은 환경, 박근혜 정권의 실정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박근혜 정권에게 손을 들어주는 이런 결과가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철수 측에서 기초위원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 무척 참신하잖아요. 참신하죠. 아주 참신하지.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할 수가 있지. 압박할 수 있죠. 예. 그럼 민주당에서 기초위원 예를 들었고 3명 뽑는 지역에 민주당이 2명을 공천하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명밖에 공천 한 명밖에 공천할 수밖에 없는. 근데 기초위원들을 잘 닦아놓으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광역의원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토대가 무척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을 각기 따로따로 한번 이렇게 만민공동에서 불러보려고 했더니 두 분 다 이제 그 몸을 사리잖아요. 이게 조금만 말 잘못하고 그리고 또 이 그 정치 구단 정봉주 앞서 말 실수했다 한 방 훅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2인자 3인자쯤 되는 사람 대변 인격 되는 사람 한 명하고 또 안철수 쪽에 민주당 대변 인격 되는 사람 한 명을 이번에 광주에서 이제 만민공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광주에 두 분을 한번 불러갖고 거기서 아주 경쟁적인 토론이 아니라 합의의 토론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제가 저하고 이제 오연호하고 중간에서 사이를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피해가면서 서로의 영역을 달리 넓혀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게 지금은 이 지방선거의 좋은 전술 아니겠냐라고 하는 걸 갖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후보 내고 안철수 신당이 후보 내면 안철수 신당이 다 먹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확실히. 지금이죠. 지금. 근데 이게 앞으로 선거는 6개월이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죠. 그래서 선거 6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대당 분위기로 경쟁을 하는데 임박하면 결국은 인물 대 인물이에요. 인물 대 인물인데 안철수 쪽에 좋은 인물들 한두 명 있겠지만 결국은 이 바닥과 기초 광역 기초 단체장 이런 것까지 봐주게 되면 결국은 안철수 쪽에 좋은 인물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광주시장에도 장하성, 장하성 교수 나오면은 강원태 시장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은 한 10% 10%쯤 지죠. 그 강원태 시장이 많이 지죠. 많이 지는데 막상 선거가 또 붙잖아요. 그 오래 정치해온 사람들 내공과 이 조직력이라는 게 맞아요. 무서워요. 아니 그거야 우리 정봉주 의원의 얘기가 맞겠지.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반박하겠지만은. 자 일단 지금 안철수 신당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이길 공산이 크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이렇게 호남을 제외하고는 이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이 공식적 연대나 이런 건 자꾸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눈에 보여 서로 선수들끼리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암묵적 연대할 수 있는 서로 막 경쟁하면서 피해가면서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주 기기묘묘한 전략을 이번에 잘 쓰면 그게 고도의 정치력인데. 정치력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답답한 게 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9년 동안 혼자 있으면요. 지금 여기 김용민 교수하고 우리 서영석 형님이 불러줘갖고 고마워갖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 있잖아요. 앞으로 검은 터널에 9년이 남아있어. 피선거권이. 그거는 정권 바뀌면 금방 살아나. 정권 바뀌기 전에 살아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것도 돼.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측에도 계속 얘기를 해요. 민주당 측에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피선거권도 없고 출마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내 세력을 넓힌다고 하는데 당장 정치적 영향력도 없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저 같은 사람을 좀 심판으로 메신저로 해갖고 뭔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한번 안철수 의원 한번 면담 요청해봐요. 안 만나주겠어 설마 천하의 정봉주를? 면담 요청을 제가 할 수 없죠. 그쪽에서 면담 먼저 격이 달라. 격이. 그렇지. 격이 있구나. 레벨이 다른데. 내가 좀 중간에 다리 놔줘야 되는데. 농담이고 형 얘기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양쪽을 특히 이제 안철수 쪽은 김효석 의원도 가는데 저하고 또 절친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김효석 의원이 이 정봉주 의원의 이 수감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 정봉주 의원 대신 들어가가지고
그 비보를 알려줬던 분입니다. 김효석 의원이. 김효석 의원은 뭐 괜찮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아주 진사고 젠틀맨인데 이미 안철수 신당 쪽도 조직 논리가 너무 또 강해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에 좀 유연해야 되거든 정당이. 귀를 열고 언제든지 우리는 바꿀 수. 나는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제일 멋있는 얘기가 I may be wrong. 나도 잘못될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다 자기가 맞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하고 다른 걸. 그러면 아니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정치인은요. 반신반인이에요. 그거야말로 진짜. 반인반신. 반신반인은 뭐 그것도. 아니 그게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박근혜 씨 아닙니까? 아닌가요? 반신반인이요? 아니. 이거 얘기했던 말과 의회에다가는 여야가 합의하면은 그걸 존중하겠다라고 해놓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렇지. 아주 전형적인 박근혜 씨. 아니 근데 그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야권이 어떻게든 뭐 이겼다, 호남을 빼고 이겼다라고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파가 7월까지 가는 거죠. 7월까지 가고. 근데 어쨌든 뭐 집권하고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점에 그 박근혜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죠. 이명박 수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때 꺼낸다는 거죠. 휘청거릴 때. 나는 근데 그렇게 안 봐요. 난 진짜 안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이명박이 예를 들어서 진짜 그때 그 작년 9월에 뭔가 좀 타협이 있었다. 그걸 다 녹음해놨다. 그 일종의 부비 트랩으로 해가지고 뭐 날 잡아갈 테면 잡아봐라. 이거 바로 터뜨린다. 지금 그런 입장이죠. 공범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못 적어냈죠. 방송 아슬아슬하다 여기. 네, 못 적어냈지. 방송 아슬아슬해. 니 죽고 나 죽지 하면은 그 이미 물러난 사람은 사실 원래 정치권은 니 죽고 나 살자예요. 정치권은 니 죽고 나 살자. 이게 이제 니 죽고 나 죽자는 것은 협박이지. 그렇지. 공간이지. 근데 이런 거예요. 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가는 게 4대강 감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까지도 검토했었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소환도 안 했고. 근데 이게 모든 정치는 상식에 기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저렇게 5년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법한 정책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명박을 못 잡았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지. 근데 그 얘기는 정치인들 잘 못하더라고. 박근혜한테 뭐 큰 약점이 잡혔나 봐.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못할 거 없지. 아니 왜 박근혜 정권이 예를 들어서 나 득본 거 없다. 그리고 모든 게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다라고 하면 전 정권의 책임이라면은 왜 이명박을 갖다 못 잡았느냐 이거야. 왜 그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려는 걸 그렇게 말리고 최동욱을 찍어내고 하느냐고.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니 그 원세훈 그 구속조차도 그렇게 반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약점이 잡히지 않으면은 누가 한 짓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전대미문의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대체 누가 했냔 말이야. 뭐 책임을 묻지 않고 맨날 무슨 말 넣는 준법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임 대통령의 일이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다. 하면서 구속은 아니어도 소환 조사라도 하고 그렇지. 아니 최소한 MB 때는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서면 조사를 했어. 이건 서면 조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3월 4월쯤에 그쪽에 한나인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 5년 내내 결국 MB를 소환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문제가 있으면 소환하죠. 문제가 있으면 소환하죠. 그랬더니 글쎄 그게 소환하기가 그렇게 쉬울까? 그땐 잘 이해 못했는데 그 이후에 국정 문제가 터지는 걸 보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었나? 그러니까 아까 정몽주 의원 얘기했다시피 2012년 9월 해동 때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9월 2일 해동 때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은 나 잡으려면 잡아넣어라. 그럼 같이 죽자라고 말하자면 큰 소리를 치고 있어서 이명박은 물러난 사람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이상 그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이런 문제 니 죽고 나 죽자라는 이런 말하자면은 러시안 룰렛 게임에서는 이명박이 더 강자야.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의 약점을 만약에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또 재밌어요. 제가 이제 친이계 분들하고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간관계 폭이 강용숙도 만났다가 또 때로는 변희재도 만났다가 그래서 가끔씩 욕도 좀 얻어먹지. 누구 제가요? 왜? 그런 인간들 만난다고. 그래요? 네. 그래. 특히 누구야? 누구? 차명진. 네,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 근데 손수조. 근데 그거는 차명진 나도 잘 알지만 욕을 먹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정보나 그쪽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해하지. 그럼요.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우리 이 대한민국이 더 아름답고 더 민주적인 국가로 간다고 한다면 저 혼자 욕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네? 이게 그랜드 플랜 깔때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쪽을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무척 불편해해요. 그래서 난 처음에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불편한가 보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정말 불편해. 그러면 뭔가 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식이야. 예. 이런 거 아니야. 축구할 때 왼쪽 풀백이 약하면 우린 자꾸 그쪽으로 공격을 해가잖아요. 왼쪽 윙을 썼고 계속 그쪽을 뚫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왜 저렇게 불편해 할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하고 만나는 분들이 그쪽 내용은 다 알진 않더라도 함께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감이 있는 거거든. 이쪽을 자꾸 건드리는 게 왠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라도 그쪽에 뭔가 약하고 덮어야 할 아픈 구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봉주 의원의 비밀 라인이 그쪽을 좀 봐봐요.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정보를 잘 안 줘요. 왜 안 줘요? 정보를 주면 제가 이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하는 사람이니까. 문일지식이구나. 그게 조금만 얘기해도 이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가지고. 영어에서는 이제 connotation, 앞뒤 문맥 관계, 컨텍스트, 그렇지. 숨어 있는 뜻. 형도 영어과인가? 나도 영어까지. 명색은 그래. 그래서 connotation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Understanding from the context. 앞뒤 문맥을 갖고 이해하는. 네? 하면 다 아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그러면은 요 내용을 갖고 이렇게 추정되는 걸 갖고 또 다른 쪽을 탁 둘러보면 그쪽에서 딱 또 내가 영어과 출신이니까 이렇게 답변해요. 긍정도 부인도 안 해.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그럼 이게 암묵적. 아니 우리 자꾸 그 얘기 묻지 마. 실력 들어다. 게시판에 우리 잔대가리 크님이 잔대가리 반인 반깔이다. 그래서 그쪽을 자주는 만날 필요는 없지만 가끔씩 쿡쿡 이렇게 찔러줄 필요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쪽이 오히려 민주당 쪽보다 더 열성적이에요. 이거 사실은 우리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2023년부터 정치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요. 큰일 난데. 그러면 황 의원 친하다는데 황 의원 씨는 뭐라고 얘기해요? 황 대표님도 복권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실질적 진정성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서 막 이렇게 복권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 청와대에 계신 박근혜 각하가 싫어하시나?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쪽은 잘 모르는데 민주당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 정봉주 의원 감옥 들어갈 때 보면은 정말 정봉주를 5분 뒤에 막 이렇게 밖으로 내줄 것처럼 완전히 팔짱 끼고 그쪽은 민주당 지도부였던 사람은요. 내가 12월 26일 날 구속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걱정 마. 연말에 나오겠지. 5일 뒤에 나온다는 거야. 5일 뒤에? 예. 5일 뒤에 366일 걸렸어. 못 나왔잖아. 연말에 나온 건 맞아. 한 다음에. 그리고 1월 말쯤에 면회가 왔어요. 1월 한 중순쯤에. 그래서 3.1절에는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무슨 3.1절이야. 구정 때 나오지. 또 3.1절이 지났는데 와갖고는 초파일. 제가 적어요. 8.15 때는 나갈 수 있겠죠. 초파일도 아니고. 무슨 얘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초파일 때 나오지. 그러니까 초파일도 지나고 8.15도 지났어. 8.15도 지났어서 구정. 아니지. 추석. 이건 만기로 가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교정의 날 나오고 이게 특사로 나오는 거야. 교정의 날? 교정의 날이 10월 말이에요. 그래, 맞아. 2달 앞서 나오는 건데. 2달 앞서 나오는데 그것도 안 됐어. 그것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나는
MB와 감정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교도소 교도관들이 200명 넘는 교도관들이 7, 80%가 새누리당 지지하고 있다가 정봉주 가석방 안 되는 거 보고 다 문재인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보면은 가석방을 안 시켜줬어요. 그리고 자기 재임 시절에 벌어진 일을 갖고 사면 복권을 안 시켜주고 퇴임을 했어. 이 하나만 보더라도 MB 이분은 참 나쁜 사람이다. 이건 국가 지도자 공인으로서 덕목, 아량, 포용 이런 거하고는 애단초 담을 쌓고 산 사람이다. 가석방 대선 때문에 가석방 안 시켜주는 거, 네, 이해하죠. 내가 그때 만약 그 10월 26일 날 나왔으면 대선에 판이 틀려지는 건데 이 정봉주가 2달 동안 얘기를 해버리면 대선 지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절대 안 풀어준 안 풀어줬죠. 네, 이해해. 좋아, 나왔어. 그러면 자기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퇴임하기 전에 사면 복권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는 걸 보고 이 양반은 이 인간은 설치류다. 아니 반인반설. 반인반설. 반인반설이다. 진짜 그거 보면 그 얘기하면요.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흥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그 집사람과 1년 동안 못 봤으니까. 그렇죠. 보긴 봤지만 다른 걸. 흥분가란 짓이고 이제 시간 다 돼가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줘. 저거 뭐요? 촛불이 이게 이번 1월, 2월, 3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고 끝냅시다. 시간 다 됐어. 네, 뭐 형이 얘기하라는 데서 하고 하지 말라는 데서 안 하고 그래? 뭐 왜 그래? 해주세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올해 1년 동안 촛불을 들고 많이 고생들 하셨고 안타까운 게 칸트 생각이라고 하는 76세 김규용 님이 19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토요일 날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안 나오셨어요. 일요일 날 가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칸트 생각. 칸트 생각. 그래서 제가 어제 김규용 청년이라고 불러달라 했어요. 김규용 청년이.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 가갖고 문상을 하고 저 이어서 또 이제 그 문재인 의원도 오셨고. 이런 분들의 이런 그 촛불 나오면서 그 고혈압에도 불구하고 디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동안 고생하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제 하신 분들인데 이러한 힘이 저는 그 헛되이 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역사는 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이 노력을 역사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촛불을 드는 것은 진보 진영이나 개혁 진영이 이기고자 하는 이런 진영 논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헌이 문란하고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을 때 이것은 누구든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의 명령이면서 우리 앞날에 가야 되는 이게 지표인 겁니다. 이 겨울을 올겨울 가장 춥다는데 가장 추울 때 드는 촛불이 가장 아름다운 촛불입니다. 가장 힘 있는 촛불이기도 하면서. 힘 있는 촛불이죠. 그 촛불을 들다가 또 1월 19일은 검은 고양이 내로 MB 둘레길 도는 행사에 9시 30분까지 회비 만원 거 들고 삼성역 앞으로 나오시고. 삼성역 앞. 그 신청은 이제 미건수 카페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이 겨울을 나는 촛불은 3월에 들불로 퍼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밝히는 횃불로 나는 바뀔 거라고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을 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가 예. 지방선거에서 나타나고 7월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멘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자부심을 올해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민주당인 것 같아. 네. 아니, 그건 제가 바꿔볼게요. 네. 제가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민주당의 쓴소리를 좀 안 하고 그랬었는데, 예. 했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날카로운 칼에 10%밖에 안 했거든요. 네. 100% 하면은 김한길 체제가 못 견뎌. 아니요, 김한길 한 분이 아니라 127명 전체를 대상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이 잘못한 게 아니고 뭐 다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 있어요. 장하나 의원 같은 사람은 2013년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이 있어서 올해는 행복했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주고 끝났어요? 아니 박수 치려고 했어. 박수 쳐도 되느냐고 물어봤어. 그 여러분들의 촛불이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줬음을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혔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3년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를 마무리할 것이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여러분의 친절한
정치 동반자가 될 것이고요. 우리 또 정봉주 의원의 전북구도 잔뜩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 TV에서 하는 정봉주의 전국구. 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우리 서이사님도 한마디만 덕담. 저는 영원한 정봉주계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